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원래 공천 개입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김건희의 압박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그게 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 공천 관리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명 다 같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윤상현 의원이 사실 빠져나가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수용 조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교도소 생활, 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아직도 충성한답시고 무슨 영치금 넣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대통령의 얼굴은 맑고 편안해 보였다고 이런 심파를 쓰시는 건지. 그거는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 10만 명, 20만 명이 들어와서 특정 종교가 당내 경선을 뒤집어 버려요. 네. 당내 민주주의, 또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해요. 이 당은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고 신천지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 보수를 지향해서 그 당에 가입했고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변항길 씨는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것을 마치 무슨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고 당이 포용력을 갖는 것인 것 양 말씀하시는 것은 장동혁 의원의 얘기는 전혀 궤변에 해당하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없이 가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9일 매우 더운 여름날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여기 계신 우리 또 손님들께 저희가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참 역시 저보다 그래도 많이 사신 분들이라 그런지 참 지혜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은 올라가지 말고 네. 겁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다. 많은 지혜들 오늘도 함께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더 이상 비난밖에 할 수 없다. 정치 비난가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죠? 우리 한국이 다 발전하는데 네. 정치만 발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딴 나라는 좀 나아요? 딴 나라도 뭐 정치의 퇴조 현상입니다. 퇴조 그래요? 현상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20세기가 야만의 세기였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의 2차 대전을 걸치면서 예. 인간들이 성찰을 합니다. 음. 근데 그 성찰한 인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망가간 거예요. 또 다시 또 인간이 경제적 동물로서 되돌아와 버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발 하라리처럼 제가 대단한 학자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점점 그냥 욕심만 늘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다. 이게 순환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만의 시대가 있으면은 성찰의 시대가 있고 또 다시 야만이에요. 네, 이제 또 야만의 시대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정글의 시대. 네. 자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좀 동의하세요? 다시 야만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정치가 퇴조하고 있는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 생경한 욕심, 욕망 이런 것만 충돌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미국도 트럼프라든가 유럽의 극우화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시진핑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네. 다시 독재자들이 집권을 하는 뭐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것이 그런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거기 책임이 아주 없다 하긴 좀 어렵죠. 국민의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것은 네. 뭐 그냥 어떤 한 정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다 네, 같이. 우리 뭐 전체적으로 아니 뭐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밝은 이렇게 목소리. 저희 너무 이제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오늘? 우울해갖고 아왜 리드를 그렇게 해요? 진행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프로 문제야. 제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아. 네. 최윤경 기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야. 자 왜 이렇게 우울하게 가는 거예요? 시작이 너무 네. 우울했어요.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우리 박신영 평론가 때문에 그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오늘 머리 예쁘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머리 왜 이렇게 예뻐요, 근데 진짜. 머리 예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속보 들어와 있습니까? 무슨 속보요? 아니에요? 네, 지금 아직 댓글에 뭐 그건 확인되면 저희가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화를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이제 제목인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네. 어제 특검 조사를 그저께 받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대통령과 공천 관련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매우 강하게 부인해 왔잖아요. 네. 그 특유의 할아버지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요. 네.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아 이게 전화해서 얘기했을 거라 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당당하게 대통령의 네.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안 그렇지. 계시는데, 예, 근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지금 진술을 했냐면 네. 당시 어떤 전화를 받은 것이냐.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뭐 해주십시오 있었잖아요. 그 통화 하루 이틀 전에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내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한 건 장제원이었다. 그 장제원 실장이 김영선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같은 뜻이다고 했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는데 창원 공천 잘 돼가나? 장제원 전화 받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 해줘라라고 윤석열이 직접 말한 적은 없고 아, 워딩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네, 장제원이 장제원에게 얘기- 전 의원에게 들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인 전화를 했다. 그렇죠. 뭐 장제원 얘기 뭐 알아들었지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시받아서 공모한 건 아니다라고 아마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 두 합니다. 개가 그렇게 다르면 뭐 크게 죄가 달라져요? 자기가 거짓말했었다는 거를 네.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그냥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내용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지금 이미 장제원 의원에게 확인을 해야지 사실 이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뭐 진술을 해놨거나 말해놓은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중요한 증인이 살아생전에 뭔가 얘기를 해놓고 그게 증거로 사용이 되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망한 경우나 뭐 외국에 가서 뭐 그렇겠죠. 실종됐거나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장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과거에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건과 관련된 내용을 혹은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 윤상현 의원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씨는 윤상현에게 직접 저는 얘기했다고 그러고 윤상현 씨는 뭐 애들러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뭐 들었다고 뭐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자기의 죄를 좀 덜하게 하려고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봐 이 특검에서 어차피 본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할까봐 그냥 좀 어느 정도 협조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좀 취하되 내가 옛날에 거짓말했던 거는 조금 비난을 면하려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리에 없는 장제원 전 의원을 까지 네. 중간에 지금 껴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그 네.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그때 착용했던 나토 순방 착용했던 거는 오빠에게 가짜다. 준 것이다. 근데 오빠에게 빌려온 것이다. 근데 그건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바뀌는 아, 그것하고 일련의 좀 비슷하다. 흐름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어쨌든 공천 개입을 한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원래 공천 개입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아, 공천을 본인은 이제 하는 공천에 사람이죠. 당연히 일을 해야 해야 되는 거겠죠. 사람인데 예. 윤석열, 김건희의 압박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그게 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뭔가 이렇게 바꾸거나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했을 경우에 무슨 직권남용의 죄가 얼마나 피해자가 크게 되느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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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의 피해자냐 직권남용의 공범이냐 이제 이거의 문제일 수가 있고 공천관리위원장 일을 하더라도 그 한 정당에는 이 공천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제대로 따르는 게 원래 그분의 일이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갑자기 바꾸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런 걸 시켰으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 대통령의 이게 직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 권한 범위 내인지 아닌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은 공무원도 아닌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서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업무방해죄를 그러면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업무방해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업무방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윤상현 씨는 자신의 고유 권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쪽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런 행동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권한 범위 밖의 일을 한 것이라서 이건 정말 본인에게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또 이 공천 관리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명 다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뭐 형벌 진짜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살펴봐야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윤상현 의원이 사실 빠져나가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형량은 줄어들겠네요. 윤석열의 압박이 셌다. 그다음에 장제원을 통해서 뭐 많은 압박이 왔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거는 좀 근데 그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주장만 있다고 해서 입증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네. 정당의 공천을 공관위원장이 하는 것 같은데 공관위원장이 안 합니다. 당 대표가 합니다. 현실은 그렇죠. 네, 아니,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공천장 도장 찍히는 것도 그렇고 네. 뭐 그렇게. 근데 어쨌든 당 돼 대표도 있어요. 잘못이에요. 이준석 씨는 자기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권한 남용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내 일이었다. 내가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라 하더라도 그 공천관리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행동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걸 어겼다 그러면 당연히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저 압수수색 어제 들어갔고요. 피의자로 피의자 압수수색이다. 적시가 된 이게 거죠? 네, 중요하죠. 어제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 직후에 이제 방송을 속보를 했잖아요. 전해드렸는데. 속보를 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개혁신당의 이 최고위원도 정확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어제는 업무방해에 피의자를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본인의 상계동,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국회의원회관의 사무실 이렇게들이 압수수색 들어갔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당시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2024년 3월에 그 김영선 의원 7불사 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그 이 공천 비리랑 개혁신당의 공천하고 그 비례대표 공천하고를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 이것도 같이 살펴본다고 합니다. 2022년 하고 2024년? 네, 그 두 네. 가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특검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전 국민의힘 대표. 근데 그 당시의 일들이 뭐 집에 남아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 당은 지난번에 한번 압수수색했고 네. 한동훈 대표 시절에 많은 자료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명태균 씨라든가 그 주위 사람들의 녹취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2021년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명태균 씨의 그 유능한 여론조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2022년 대선 보면은 팀 김건희에 다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김종인, 네. 이준석, 명태균 다 한 팀이에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권성동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 김영선 씨 공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명태균, 김건희가 이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하니까 네. 팀 김건희 쪽으로 오다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당 대표기 때문에 공천의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의 수사 같은 게 점점 당 근처로 막 많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랄까 근데 사실은요 이 공천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 같으면 대통령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공관위원장 이 세 사람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전혀 관여 안 한다라고 하지만 글쎄 문재인 정부 때는 관여 안 했을까? 공관위원장과 통화 안 했을까? 당 대표하고 야고 누구를 보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했을까? 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네.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전혀 이상한 사람하고
그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다 녹취를 했잖아요. 이거를 한두 명을 녹취한 게 아니고 대통령, 여사, 무슨 뭐 모든 사람과 한 것들을 다 녹취해서 네. 그걸 가지고 폭로를 하는 바람에 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우리 선거법 자체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만이 그 의사결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와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은 의사결정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그 공천 과정은 정말 복마전이거든요. 네. 정말 복마전이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상주의적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범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걸면 다 걸려요. 그래서 지금 걸린 거야 지금 이거. 근데 저는 이 행위 자체보다도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뭐 나는 그때 당시에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지 알았어.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나는 전화 한 적이 없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녹취해 보면 야 그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만 공개됐을 때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후한무치함. 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녹취한 거 당연히 다 알 텐데 네. 그거를 그렇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지금 계속 봤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나한테 전화 온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닉슨이 물러나게 된 거는 그 범죄 행위도 그러니까 도청을 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미국 언론들 국민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물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짓말이 참 그 이제 거짓말이 안 들통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할 수 뭐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미 앞에 뭐 좀 나오고 했는 그 상황에서도 당연히 뒤에 것도 이제 녹취가 언젠가 나올 거잖아요. 충분히 그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12월 3일이 그 네. 명태균이 기소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날 계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서 황금폰이 다 까질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앞부분에 했던 얘기와 뒷부분에 했던 얘기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위기감, 네. 절박감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의 한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원래 거짓말 잘해야 정치인 되고 출세해요 대한민국에서.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뻔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는 의미는요. 네.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뭐 저기 우리 정프로가 안 멋있더라도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게 사회적 거짓말, 공공선을 해치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걸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윤상현 의원도 똑같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게 또 법률적 문제가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종혁 최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개입 안 합니다. 정치에 개입 안 하는 대통령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이제까지 본 적 없습니다만 그거를 서류로 남긴다거나 녹취로 남긴다거나 이렇게 참 속된 표현은 무대뽀로 개입을 해가지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공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공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뭐 대통령이 어쩌면 여당의 공천에 약간의 컬러 내지는 좀 시그널 같은 걸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천 이번에 좀 잘 돼야지요. 뭐 이런 정도 톤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돼야지. 옛날에 네. 좋은 사람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가 탄핵됐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가 노무현 우리 대통령이 당이 이길 수 탄핵당했어요. 있다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니 노골적인 게 아니고 사실 그거는 문제라고 봐요. 네.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이제 당적을 가진 대통령인데 그게 네.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위반 혐의로 걸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다녀요. 네. 일본의 총리가 선거운동하고 다녀요.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위선적인 법이죠. 예, 위선적인 법이에요. 예. 근데 유교적 이제- 정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한국이 위선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지금의 공천 개입과 우리가 대통령이 정치 개입하는 걸 조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특정인한테 대가를 받고 받았을 그렇죠. 것으로 추측되고 맞습니다. 그 사람 하나를 꽂아 넣으라고 지시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좋은 사람을 잘 하라고 말하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르지 않나. 최 기자님이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네. 갑자기 이런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상납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해 줬다라는 게 이게 논리적 구성의 우리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실 명확하게 그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 당에 그냥 쓱 개입하고 이런 거랑은 또 차원이 좀 다른 그렇죠. 그런 문제다. 쓱 개입하는. 아니, 그런 일은 뭐 네, 있었다고 뭐. 다시 말씀해 신세 주시니까. 진 사람에게 해주는 네. 건데 그 신세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계속 그 내가 여론조사했는데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해서 분위기를 잡아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다 그 이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후보 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부터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된 거 이것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있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법이니까. 네.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개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퇴출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요? 왜요? 당직을 오래 하셨고 네. 그다음에 선거도 다 나가셨던 분들이라 공천이라고 하는 걸 해보셨잖아요. 피공천자로서 솔직히 말해봐요. 이 공천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씀하셨죠. 이제 뭐 네. 공마전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어떻게 본인들은 공천이 돼요? 두 분은 뭐 일단 줄 잘 서야죠. 그러니까 그 줄 줄을 잘 민주당 같은 쓴다는 경우는 게. 어느 정도 당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서 대부분이 상향식 공천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는 네.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허용되지 이건 않는 거의 범위라는 거잖아요. 수준이 80년대 아. 전두환 때 시절의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아닙니까? 공관위원장한테 대통령이 전화해서 누구 꼽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예, 거죠. 이런 거는 87년 이후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관례상으로도 이거 이 정도는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하라고- 탄핵이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던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도 수사했잖아 박근혜. 수사. 그러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그 전에 뭐 비대위원도 했고 당에서 뭐 방송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여러 그 심사를 보잖아요. 네. 심사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알겠다고 열심히 잘 해보시라고 뭐 그래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마 그런 게 아닌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공관위원들이 누구냐, 거기서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질문한 게 그런 거예요. 최호라고 하는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했었던 평택시장 네. 후보자는 원래 자기네 당내에서는 5등이었다고 지금 경선에서는 그렇죠. 5등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시장으로서 잘했던 공재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 당연히 내가 너무 1등이다. 잘했고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예 그냥 경선에서도 배제시켜버리고 저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단수공천 해주려고. 그래서 천막 치고 농성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최호라는 사람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윤석열 씨가 워낙 인기가 많을 때니까 당선될 줄 알고 했겠지만 결국 떨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 이기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최호라는 사람이 되고 5월 12일 날인가 그때 그 공재강이라는 분이 천막당에서 이렇게 시위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기부업을 하고 내가 최호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해주고 실제 지지는 이제 행동은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당을 탈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면 이 최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에서 공천이 돼 있는 그 과정하고 이 공재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과정 또 경선도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게 바로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나는 포항시장에서 내가 살렸다 이광덕 시장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가 원래 추천했던 사람은 문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탈락한 이 사람을 경선이라도 붙여줘야 된다고 했고 결국은 그게 이제 돼가지고 그 사람은 경선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최고. 예, 한번 그 최호 관련해서는 네, 우리 저 기자님께서 있어요? 네. 간략하게 좀 얘기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이 최호 전 후보를 좀 밀었다 이런 이제 의혹은 있었던 거죠. 지금 노영희 그 변호사님 설명한 것처럼 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등수가 차이 나는 그러니까 후순위에 있는 최호 이제 후보가 네.
실제로 공천을 받아서 평택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그 후보가 과정이 되죠. 후보가. 네, 그 과정이 이상하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는 네.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근데 이제 평택시장 선거에 나가서는 졌죠.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우리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요때 우리 뉴스토마토 작년 기사에 그게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다. 이게 이제 평택시장하고 포항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준석 의원의 말로. 네, 그렇게 나와서 그때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준석 의원이 했었죠. 자기 당대표 이게 시절에. 아까 이제 속된 표현으로 무대뽀 개입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분이 기존의 당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단수 공천, 전략 공천 갈 수도 있어요. 보통 관행적으로. 네. 근데 늘 출마하려고 했고 우리 동네에서 4등, 5등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단수로 전략 공천 받는다. 이거는 누구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존의 정치권의 관행으로서 안 하던 일인 거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포항시장 문제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김진태 도지사 문제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경선 시켜주면 1등 할 사람들이에요. 1등 할 사람들인데 뭔가 당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배제하자고 했다고 배제됐다가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있어요. 근데 완전 이게 평택시장 같은 경우의 공천은 없던 방식이죠. 네. 지금 뭐 무대뽀 공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거기서 문제가 다 발생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조인이시잖아요. 법조에서 민원해요, 법조인들도. 근데 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 주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죠.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안 하죠. 얘기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잘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 이 변호사가 대변하는 사람을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니까 민원은 민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 삼기는 예, 좀 문제 그렇고. 삼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서 민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나 뭐 주변 여사나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분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이런 네네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밑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개 다 물러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야 그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지금 김영선 씨에 대한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최호 혹은 뭐 포항시장에 관한 것도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그 문모 씨라는 분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최호 씨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더구나 이제 이분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본인이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잘 통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야 그러니까 니들 빨리 물러서 이런 거겠지. 그 세력을 과시해서 네. 야 거기 내가 실권자하고 손잡고 있으니까 너 빨리 물러서라. 쓸데없는 헛고생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겠지만 네. 결국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자, 정치인들이 하여튼 그 흰색 검은색의 영역에 있는 거는 뭐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 회색 부분에 있는 애매한 것들 관리를 좀 잘하는 사람이 이게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정치가 네. 위선의 영역일 수 있는 게요. 예. 우리 국민들도 자 여론조사를 합시다. 이번에 김종혁 후보 왜 선택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책, 인물 막 이런 이야기 네네. 하거든요. 국민들은 대부분 정책이라고 대답해요. 사실은 그럴까요? 지역 연고 그다음에 정당 색깔 이런 거 보고 해놓고는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네. 도덕의 영역, 공공선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내가 그걸 가정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위선을 스스로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법으로 가버리면은 위선을 보장해주게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로비스트 제도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데요. 로비스트 제도야말로 진짜 진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로비 없습니까? 국회의원들 로비 다 하잖아요. 변호사들 합법적으로 로비 다 하잖아요. 그럼 뭐냐? 로비에 권력 독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일반 국민들이라든 서민들은 로비도 못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면 그냥 정말 드러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비 자금 꽂아갖고 돈 있는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게 과연 그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규제를 받죠 그러면 로비법에 의하면 네. 누가 그렇죠. 어떤 돈을 내서 네. 누구에게 로비를 했고 누구를 만났고라는 네. 것들을 다 기록을 법을 하고 만들어야죠.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문제가 현상이 있는 곳에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미국의 마피아가 생긴 게 금주법이잖아요. 네. 술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악법을 만드니까 악이 더 제대로 생긴 거거든요. 밀주 생기고. 그렇죠. 네. 네, 오늘 갈 길이 먼데 지금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있어가지고 뭐 조금 이야기가 또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아저씨들만 하여튼 얘기하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님이랑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아니 제가 대쪽같이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평소에 항상 하시던 진지한 주장이어가지고 오늘은 들었습니다. 진짜 로비스트법 네.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하신 주장이어서. 네. 네. 자 그리고 네, 오늘 네. 이거 하나. 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체포동의안이 오면 냅다 아.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냅다요? 네, 아니 냅다는 제 말이고 신속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네. 바로바로 처리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엄청 빨라요. 반 박자 빠르고 한 박자 빠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체포. 그리고 오늘 원래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피의자를 불렀어요. 근데 네.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는 지금 여러 곳에서 다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준비하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는 여러 차례 불렀지만 본인이 갔고. 나가지 않아서 그냥 기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불렀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먼저 부른 것은 그 다음 끝판왕인 김건희로 달려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안 나가겠다고 했고 특검에서는 아니 그럼 내일 한 번 더 나오라고 다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논평을 다 듣기 전에 심평 변호사가 어제 변호사 자격으로 25일 변호사 자격으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접견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게 뭐래요? 그래가지고 만나봐서. 너무 힘들다. 누가? 그래서 탄압받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서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애를 먹는다. 너무 좁은 데서 있어서. 너무 좁은 데 있으니까 어디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 독방이 원래 우리가 3.5평 예상했는데 지금 네. 현실은 과밀 수용으로 2.2평대라는 거 아니에요. 1.8평 이런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좁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주거 환경으로 생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다. 처참한 주거 환경으로 생지옥이요? 네. 거기 들어가고 싶은 다른 재소자들 꽤 많을 것 그렇게 같아요. 수천만 수천만 원 있는- 뒷돈 주고 거기 넣어달라고 해서 독방 넣었다는 게 이번에 거기 생지옥이. 서울구치소 압수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소연은 듣지 않습니다.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 미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한다. 미국이요? 네. 둥절이에요, 둥절. 지금 트럼프가 당황했을 겁니다. 둥절. 어리둥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1.8평 독방에 받침대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 놓고 읽는다. 이분이 평소에 성경책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운동도 못해 소화에 애를 먹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이 심평에게 했다는 하소연인데 거기 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하리 많지 그의 얼굴은 맑은 표정에 아주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대화 내용은 밖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다 썼어요. 싱긋 웃었다도 있어요. 싱긋 웃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페북에 앞뒤가 하나도 안 썼지만 아니 이게 너무 유치해서 그리고 서술이 의도가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심파소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진짜- 듬뿍 받고 아니 왔네요. 앞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굴은 편했다. 앞뒤가 안 아니 그리고 맞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랬잖아요. 원래 아마 3평에 모자라는 2점 몇 평대일 거다. 네가 말한 1.78평은 그냥 너의 주관적인 거니까 실제는 2평이 넘는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나도 거기 11개월 있었다. 나야말로 정말 거기 있었었다. 난 거기서 책을 300권이나 읽었다. 네가 거기서 책을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로비하고 있다. 독방 가고 네, 싶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크기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생지옥이라니.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내린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하들은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열악한 수용 조건에서 지금 깜빵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1.8평이네 2점 몇 평이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수용 조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교도소 생활, 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무슨 어떤 변호사는 와서 뭐 그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징징거리지를 않나. 김우수.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뭐 나 이렇게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그 같은 당의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참한 느낌들, 너무 부끄러운 느낌들. 게다가 그리고 보통 이게 이 정도 정치 이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면 요런 상황에서 물론 뭐 구치소 생활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이거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요 정도 정치적인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인품도 안 되고 그럴 훈련도 안 된 사람인 거죠. 와.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옥공 네.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메시지라든가
그때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변호사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아직도 충성한답시고 예. 무슨 영치금 넣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대통령의 얼굴은 맑고 편안해 보였다고 이런 심파를 쓰시는 건지 그거는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이 심평 변호사도 예전에 판사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형사 재판할 때 피고인들 많이 보냈어요. 그때는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정말 한 열 몇 명씩 같이 홍거 수용하는 곳으로 네. 다 보냈어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여튼 미국이 좀 도와달라 이런 미국이 얘기를 너무 신평 부끄럽습니다. 변호사가 했다는 응답을 거고요. 기다려- 뭐 기다려보겠습니다. 시대 뒤떨어진 네. 이야기네요. 미국이 문제적 갑자기 이야기. 왜? 그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미국에 항공모함이 이미 와 있고 트통께서 와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중국 간첩들 싹 잡아갈 것이다. 예. 그래서 윤카를 다시 복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 각하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심평 변호사 얘기를 뭐 미국에서 이거를 도와달라라는 얘기할 때 야, 이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분도 완전히 극우 집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취임할 때 온 네. 사람들이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와,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취임식 그 특별 초청 명단 취임식이 보면 기관에서들도 다 초청을 하고 당에서도 초청을 하고 하는데 네. 이제 특별 초청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이제 부르는 뭐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그 도이치모터스 일가족이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뉴스 나왔었고요. 네, 나왔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 특별 초청 숫자가 윤석열 765명, 김건희 849명. 김건희가 더 많이 초청을 했다. 두 명 중에 네. 아, 대통령 김건희 당선의 씨가 공로는 김건희에게 더 있고 친구도 아. 김건희가 더 많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발은 넓었죠. 네, 발이 넓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취임식 특별 초청 명단에 이 3대 특검의 수사 지금 김건희, 내란, 최혜병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3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들이 다 지금 특별 명단으로 초청이 됐다. 초청된 사람들 중에 수사받는 사람들이 30여 명.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근데 누가 있냐? 이제 그때 당시에 불법 대선 캠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 논문 대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대거 초청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관저 불법 증축했던 사람, 뭐 코바나 콘텐츠 협찬했던 사람, 김건희 허위 경력에 그 개입됐던 사람, 그다음에 집사 게이트에 있었던 그 부부, 뭐 당연히 공천 개입 의혹 있던 명태균 씨 부부, 그다음에 통일교 건진법사를 통해 청탁했던 통일교 관계자들 등등등이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재밌어요. 서초동 소고기집 아, 그 사장님, 뭐예요 도대체? 삼겹살집 서초동 소고기집 아, 왜 사장 식당 이모 주인들이 씨와 많나? 삼겹살집 사장 정모 씨, 네. 울산 돼지국밥집 사장 양모 씨, 강원 동해 횟집 사장 신모 씨, 아크로비스타 주민 오모 씨 등 6명, 성형외과 원장 박동만 씨,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 등등등이 함께 있고 와. 보수 유튜버 고성국, 배승희, 이봉규, 김세희, 강용석, 아이고 안정권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서초동에는 이제 검사들이 자주 가는 그 고깃집이 있어요. 아. 거기 아마- 서초 정육식당이에요? 예, 어디지? 거기 아마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사 때 그 거기 가서 막 술 많이 먹었고 울산도 지금 보면 다 울산, 그렇죠. 강릉 다 자기가 근무했던 곳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술 많이 먹었던 그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그 식당 주인분들을 보면 나쁠 건 없어요. 네네. 그거 자체를 뭐라고 시민의 할 한 수는 없는데 사람으로. 예. 사실은 그때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대부분이 초청받지 못했어요. 이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이게 7, 80년대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7, 80년대 왕이 되잖아요.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개인적 친분관계 취향을 강조하는 거지 공적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에 어떤 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세 분 중에는 저 가신 분 초청받은 없어요? 분이 없네요. 초청 아무도 못 받았어요? 저는 원외 당협위원장했는데 네. 저는 못 받았는데 저 말고도 보면 이제 상당히 그때 그때 나경원 의원도 못 갔다고 안 그랬어요? 그 같이 근처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많이 도왔지만 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개인이 아니라 당 쪽에 중심으로 뛰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충성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못 받았죠. 근데 이 명단에 정말 재밌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죠? 잘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그 첫 번째 장 보면은 빨간색이 김건희 그 여사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받는 전부 다 김건희 여사 초청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친하죠, 예, 진짜 명태균, 뭐 권오수, 김예성 아,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윤모 통일 세계본부장 이런 사람들 다 뒤에 넘겨주시면 관저 불법 증축부터 시작해서 범죄 관련된 사람은 진짜 전부 김건희 여사 초청이에요. 아니 잘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인은 아마 그 식당 주인들이 그렇습니다. 거고. 뒤를 넘겨보시면 그죠? 서초동 소고기하고 삼겹살집은 윤석열 초청입니다. 아, 그리고 그쵸? 예, 울산 돼지국밥 강원 동해집은 김건희 초청이고.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튜브를 두 분이 어떤 유튜브를 보시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두 분이 다르네. 네, 고성국 배승희는 윤석열 초청, 아. 네, 이봉규, 강용석, 김세희 요거는 김건희 초청 이렇게 아, 알아볼 수 다르네. 있어요. 여기 지금 뭐지 본가는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본가 관계자들은. 본가라는 게 가족이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가족. 대통령 윤석열 가족에 대는 게 하나도 네, 없어요. 그렇죠. 거기 그렇더라고요. 연 끄는 것 같던데 거기는. 네, 끊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쪽은 끊고 아빠는 여기 DMC 아빠는 그때 한번 사시다가 오셨어, 한번 오셨었잖아요. 근처 사셨어요? 아버지는 네, 뭐 여기 그랬다고 서대문 여기 하더라고요. 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런 초청한 사람들만 잘 봐도 수사하기가 훨씬 편해지겠다. 네, 생각이 좀 근데 들고요. 김건희 씨가 네. 사회생활을 할 줄 아네. 김건희 씨가 왜냐면 자기하고 약점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내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네. 괜히 이 사람들 또 내쳤다가 나중에 크게 화가 돼서 돌아올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이 소고기 삼겹살 여기는 맛집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진짜 아니 맛있는 그렇게 거. 아주 맛있는 집은 아니에요. 아니 어디예요? 아니 나 이따 그건 말할 수 끝나고, 없어요. 네. 비싼 집이에요. 아하, 비싼 집. 네. 하여튼 검사들 자주 가는 집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상민. 네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음.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들어간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명이었는데 네. 같은 혐의를 적용한 두 번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일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혐의의 내용은 그런 것이겠죠. 계엄 주무장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그 영장에 썼는데 윤석열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다. 이거 하달했다라는 네.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이 이 사람 전에가 김용현 전 김용현. 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네.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라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아마 이제 뭐 한덕수 전 아. 총리 등이 되지 않겠나 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량이 10년 이상인가요? 주요 종사자는? 네,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야 되는데. 더 길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란 수기에는 사형이나 무기. 무기밖에 네. 없고 그다음에 주요 주임. 종사자, 네. 단순 가담자 뭐 이렇게 돼 5년, 있잖아요. 5년 이상, 뭐 네.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찾아볼게요. 이분 보면은 그 영화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 있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그분 느낌나.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보면 그 평범해 보이고 선한 얼굴이잖아요. 사실 눈망울도 또릿또릿하고 말씀하시는 거 행안부 장관 임직할 때 행복했다 그래요. 야, 그 이태원 참사도 겪고 오송 네, 참사도 겪고 대부분이 자기가 주무장관으로 있을 때 있었는데 네. 행복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얼굴 뒤에 실제로는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심기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제 구속 사유는 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에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안가 회동도 갔기 때문에 내란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단전 단수는 진짜 이게 언제적 단전 단수냐는 생각이 저는 여전히 좀 드는데 물론 이제 단전하면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 뭐 언론사 같은 데가 뭐 업무가 마비가 되긴 할 그렇죠. 텐데. 방송이 아예 안 된다고 그때는 네. 생각했겠죠. 근데 예전처럼 또 막 무슨 윤전기 돌아가고 뭐 이런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도 단전하려고 그랬는데 뭐. 옛날 좀 그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없으신 건가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아니 그 문건 중에 네. 전두환이 했던 비상보상위원회가 네. 국보위 이야기 나오잖아요. 80년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전부 다. 시대가 지금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여튼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언제 이거 또 실질 심사가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발부될까 이게 도주의 가능성이 있나요? 이상민 씨는 네. 좀 거짓말을 많이 했고 워낙 그 동안에 다른 아.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데 이분은 헌재에서도 위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좀 퍼센테이지 높게 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은 좀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보고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은 시금석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물론 이제 저 임무 중에도 얼마나 또 심각한 예, 걸 예, 했는지 예. 뭐 그래서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네, 하겠죠. 사형이나 무기형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시킨 데만 한 사람들은 뭐 좀 낮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최소한의 염치를 가졌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이상민.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잦은 사퇴했더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런 하나의 인생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러니도 생각이. 그거는 사실 본인이 뭐 특별히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더라도 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죠. 큰 일이면 네네네. 그죠. 지금 장관으로서는 보통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그 네. 이상민 장관 그때 물러나려고 했어요. 음. 근데 대통령이 막은 거지. 네. 본인이 뭐 계속 자리에 있겠다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그래요? 또 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좀 그래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우리가 다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2021년 대선 때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 경선하는데 신천지 신도들이 집중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밀었다. 지금 이런 의혹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 얘기를 실제로 신천지 내부에서 계속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져. 그럼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네네. 네, 근데 요 신천지 얘기랑 뭐 이런저런 뉴스들 잘 보면 신천지가 그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뭐 당시 후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네. 좀 맞습니까? 네, 실제로 그 내부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이만희 그의 지시였고 그 네. 당원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왜 그렇게 이런 지시가 내려왔느냐. 윤석열 만들고 나서 대통령 당선시켜야 한다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신천지가 해체될까 봐 겁을 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신천지가 해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예. 그러면 전사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코로나 당시에 예.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죠. 예. 신천지가 신천지가 계속 이제 코로나 확산의 어떤 주범처럼 되니까 이만희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는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신천지 한참 코로나 때 문제 됐을 때 네. 내가 직접 이만희 만나가지고 코로나 검사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래요? 하기도 했다는데. 밤에 네. 특사경 같이 갔네, 그죠? 네. 그래서 특별 사법 경찰이랑 그때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만희 그 교주가 아마 덜컥 그때 겁을 먹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윤 쪽으로 이제 가야 힘을 좀 되겠다. 윤석열은 압수수색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막아주고 은혜를 갚는다라는 이야기도 신천지 내부에서 나왔었죠 그때.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재명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신천지 내부에서는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신천지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인가요? 지금, 네, 뭐 당대표 신천지 후보 나갔죠. 네. 또 국민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걸 어떻게 막느냐라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당원 가입은 자신의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고 있는 공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박찬대 미루세요. 혹은 뭐 정청래 미루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네네네. 대통령도 경선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의 무슨 자발적인 뭐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무더기로 5천 명, 10,000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뻥이겠지만 10만 명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범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당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놓고 뭐 국민의힘 경선에 이중당적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것도 다 범죄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을 헤집어 놓으면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동혁 의원은 국민이 들어왔는데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냥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판사 출신이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판사들이 네. 나 이제 법조인들이 헌법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법조인들이 헌법을 잘 모른다고요? 법조인들이 헌법 잘 몰라요. 평소에 형법 가지고 먹고 살지 헌법 가지고 먹고 살 일이 잘 없거든. 아니, 그래도 알 아니, 뭐 기본적으로 그래요. 배우긴 배워. 아니 제가 네. 헌법 수업을 법조인한테도 들어보고 정치학자한테도 들어봤는데 정치학자가 훨씬 잘해요. 헌법은 다 정치학이에요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헌법 20조 2항에 네.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 장동혁 그 의원 이야기가 왜 틀렸냐면요. 네. 첫 번째는 여기에 대가성이 작동할 수 있어요. 내가 당원을 모아줬기 때문에라는 대가성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잖아요. 네. 즉 당원을 모아줌으로 인해서 그 전에 어떤 도움을 받았고 이후에도 도움 받을 수 있다라는 대가성의 뇌물공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떤 종교가 당원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정당이라는 것은 보편적 국민의 보수 정당, 보편적 국민의 진보 정당인데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 10만 명, 20만 명이 들어와서 특정 종교가 당내 경선을 뒤집어 버려요. 네. 당내 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당은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고 신천지 당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네. 그러면 보편적 보수를 지향해서 그 당에 가입했고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정당이 자격 요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외국의 선진국에 종교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정당을 표방해요. 아, 무슨 그 종교인들만 기독민주당 뭐 들어가요. 이런 거. 아, 있어요. 네네.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 정당이 아니잖아요. 보편적 국민의 보수적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정체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신천지의 이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서 마치 야당 예전의 야당이 민주당이 뭐 개혁의 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거랑 비슷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가 아마 있죠. 장동혁 의원. 어제 그 얘기 나왔죠. 들어볼까요? 듣기 싫으시면 아니 넘어가도 이것까지 다 돼요. 들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아. 드는데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당, 신천지에 속해 있던 어느 어디 정당을 속해- 예.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느 종교 단체든 어느 종교인이든 예. 누구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원의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예. 전환기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싸워가겠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게 맞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화가 난다. 이게 법조인이잖아요. 네. 자,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내란했어요? 내란에 찬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분 자꾸 법조인이라고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공화정이라는 헌법 체제를 부정했다라는 게 내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헌법 체제를 부정한 사람이 자기 당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헌법 체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제명해 가지고 출당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을 지지하고 내란에 찬성한 사람을 당원으로 들이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내란을 찬성하는 헌법 체제 밖에 있는 정당이다라고 자기들이 자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환길 씨가 우리 당을 지지했으니까 이 사람을 적극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환길 씨는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적극 수용하면 우리 당은 지금 계몽령,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거고 이건 국민 계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것이고 부정선거해서 이 선거는 다 무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 이것을 마치 무슨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고 당이 포용력을 갖는 것인 것 양 말씀하시는 것은 저 장동혁 의원의 얘기는 전혀 궤변에 해당하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압도적인 숫자로. 일반 네,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네. 한. 근데 당원들 대상으로 하면 김문수. 1등 김문수, 2등 장동혁, 쭉 조경태 이제 이런 식이라서 사실은 정말 승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김문수나 장동혁 두 사람이 더 되는 거 아닌가? 당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닌가? 당의 다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네. 김문수 내지는 장동혁 뭐 이렇게 가요. 네. 아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나오면 사실 둘이 힘을 합치면 굉장히 아니, 강하다는 그래가지고 이야기잖아요. 장동혁 의원을 이제 출마를 포기시키고 김문수를 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김문수 대 조경태 대 원래 주진우 이제 이 구조로 가다가 주진우도 중간에 드랍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단일화 안 할 거고요. 네. 그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들은 그 강성 친윤들 그리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 다 지금 장동혁 지지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 결선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누가 이겨? 결선 아, 장동혁. 그래요. 어차피 결- 과반은 1차에서 안 나올 거고. 어차피 1차에 과반 안 나온다. 김앤장 중에서 장으로 간다. 보기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뭐 안철수 조경태도 단일화 못할 거다. 그러면 두 사람 1, 2, 2등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김문수와 장동혁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결선 투표 가면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는 싫어해요.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장악해서 왜 김문수 저분도 보니까 선거 때 보니까 뭐 표현이 좀 거치면 아 저분도 꼴통이더라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한 거 안 들어줄 거고 그다음에 자통당이나 우리공화당이 밀고 들어와서 나중에 내년 공천할 때 우리 다 잘라내고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결선 투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밀어붙이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같더라고요. 한동훈 당대표를 무서워한다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못 받는다 이 얘기인 그렇죠. 거죠.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세대 교체하자 그러는데 그럼 뭐 그리고 이거 탄핵 잘못된 거, 그러니까 탄핵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본인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일부 민주진보 진영에서 결선 투표가 완벽한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도는 선이 없어요.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목숨 걸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들고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멀쩡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당원들까지도 저렇게 윤석열 일당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진짜 걱정이다 이런 근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는 되게 힘든 자리 아니에요? 너무 부담되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아유. 참 신기해요. 저기 뭐야 그 아까 이 감옥의 방장도 서로 하고 싶어하는 세상인데 감옥의 방장. 지난번에 감옥의 방장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질서 유지권이 있고 본인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네네. 비상계엄 때 뭐 의총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끼리 90석이든 80석이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우리끼리 가자. 네. 배신자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가자. 아유. 이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 네. 집권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라는 여기 기득권 세력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계속 단결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특정 지역을 그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배지 달면서 이렇게 가자. 집권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네. 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 해당 행위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인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언론 관련돼서 또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짧게 우리 좀 민원 전해주실까요? 사주의 아버지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의 이제 비판적인 언론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가족들을 동원해서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시킨 거 아니에요? 민원 사주를 한 그 것인데. 가족 아이디로 여기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민원 예, 넣고 심지어 류희림의 가족은 류땡림이에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 계속 이제 뭐 이런 언론사들 심의해달라고 예.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 가지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 경찰이 그거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 해도 어. 상관없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민원을 사주받은 가족들이 이 류일임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류일임의 말을 듣고 아 아빠 그 말이 맞네요. 이제 그럼 이렇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사주가 아니다. 네. 아, 그리고 그래. 또 사주한 민원도 있지만 사주하지 않은 민원들도 있었으니까 들어온 민원들 중에 사주된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그게 사주라는 건 결국 교사거든요. 네. 시킨 거야. 교사는 결국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네.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혹은 A라는 사람의 뭔가 요청을 듣고 갑자기 범죄 행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경찰이 이거 무혐의라고 나오는 거는 나는 민원 대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원래 있었었고 근데 이 류일임 씨가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 그래 좋다 그럼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해서 자기가 원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아, 마음이 결국엔 내 마음이 어, 알고 보니 어, 있었더라. 우리는 이런 서로 간에 염화시정의 미소였네. 아. 알고 봤더니 그럼 내가 그냥 해야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도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네, 그런가 법적으로는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그게 그러면서 변호인들의 주장이었죠. 네, 그거를 예를 들면 경찰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 정서에 안 맞으니까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플러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네. 네. 그 YTN의 김백 사장이 사퇴를 딴짓죠. 했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물러난 거죠, 뭐. 그냥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동안 그 잘못을 압력 같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니- 아마 그 유진그룹에서 굉장히 네.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게 2027년 3월까지가 임기인데 제가 유진의 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유진이 지금 사실은 이 YTN 인수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조금. 아. 예, 그리고 다 얘기 들으셨죠. 그 다음에 특히 유진의 사장이랑 그때 김백기 사장이 지난번에 뭐라 그래? 김백 사장이 그때 지난번에 그 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환기를 그거 하는데 왜 가서 취재도 안 했냐 이래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이 기자들하고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이제 힘들어 죽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전격 사임하고 대신에 새로운 정권에 좀 뭔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코드를 조금 맞출 사람을 좀 새로 찾고 있는 찾아서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해보자 아이고. 이런 취지인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시간 다 되네 국밥 안 먹어요? 아, 예. 아니, 밥 드시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해와바다 압축 돼지국밥인데요. 지금 출출하실 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양이 이렇게 많아요? 예, 요게 이제 초특가로 예, 사장님이 또 돼지국밥, 순대국밥 이게 또 워낙 인기 있는 메뉴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게 고기를 2배 많이 넣어드리고 가격은 50%. 지금 현재 요 4그릇 나와 있는 게 2팩을 깐 겁니다. 이게 한 팩이 요게 250g인데 요걸 이제 압축을 해갖고 돼지고기, 돼지 기름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요거고요. 고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요거 이제 많네. 물 400ml만 넣고 끓이면 바로 그냥 한 그릇 뚝딱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반씩 드린 거예요. 요게 이제 한 팩에 반씩 드린 건데 어떻게 양이 요 정도면 괜찮으시죠? 네. 아니 이게 냄새가 사실 별로 나요. 냄새 날까봐 별로 안 좋아했는데 돼지국밥이 약간 그럴 수 좀 있죠. 보니까 고소하고 음. 예, 전혀 그런 잡내가 안 나고 오히려 맛이 깔끔하네요. 추가로 저희가 뭐 후추나 뭐 이런 거 안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약간 그런 양념장 같은 거 넣으면 그렇습니다. 더 맛있죠. 여기 뭐 파 같은 거 좀 썰어 넣으면 훨씬 더 맛있죠. 이렇게 무성의하게 들 수 있나요? 그냥 주실 거리고 다 쓸어서 좀 주시지. 아니 이게 원래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해서 나중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원래 맛.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넣고 끓인 맛. 요 맛이 이제 이거고요. 여기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파, 뭐 후추 이런 것들 이제 넣어 드시면 되겠죠. 요게 얼마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거기다 그냥 물을 부어서 물만 벗어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요게 4,990원. 네, 4,900. 네, 먹을만 정도가 아닐 텐데요. 네. 예, 밥을 넣어서 국밥으로 진짜 이렇게 말아서 그렇죠, 먹으면 그렇죠. 여기 이제 맛있겠습니다. 저 햇반 하나 딱 돌려갖고 먹으면 최고의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가 되지 않을까. 아침에도 괜찮네요.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 그만 드시고 좀 얘기 좀 하고 가셔야죠. 아 이거요? 네. 워낙 또 맛 표현에 진심이신 분이라 워낙 또 국밥을 좋아해. 최은경 국밥 기자님이.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 국밥은 네. 냄새보다는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돼지고기 그 국밥의 쿰쿰한 냄새가 이건 나요. 우리가 전에 팔았던 건 냄새가 안 났는데 아, 이건 솔직하다.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선은 비린 거고 고기는 냄새가 나야 맛있는 거야. 아, 근데 그렇죠. 맛은 굉장히 그냥 진한 국물 맛이라서 맛있어 네. 고소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밥도 주는 거 아니냐고 좀 물으시는데 밥은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햇반 돌리셔야 됩니다. 밥까지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가성비 1등급의 해와 바다에서 준비한 요게 이제 또 저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모두 100% 국내산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 기름기를 좀 가능한 좀 제거를 많이 좀 한 네, 모양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더 담백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 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단백질 섭취에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이버에서 해와 바다 검색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그래서 이번엔 돼지국밥 한번 맛있게 말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주 안 드립니다. 소주는 집에 있는 걸로 드시면 되겠고요.
아, 진짜 요구르트 안 드리고요. 요구르트도 집에 있는 걸로 드시. 왜 이렇게 보통 국밥집 가면 마지막에 저 카운터에서 요구르트 하나씩 주기도 하잖아요. 예, 깍두기 네, 집에 맞아요. 있는 걸로 드시고요. 뭐 달라는 게 많아. 야, 4,990원이다. 아니 근데 이게 저장하기가 진짜 좋아요. 이게 예. 짜라라라 왜냐면 부피를 많이 차지 안 하고 그렇지, 압축을 그렇지. 해가지고 놓은 거니까. 예. 이거는 특히나. 2,000원, 2,500원어치네요. 그렇죠. 우리가 2,500원 그렇죠, 그렇죠, 먹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남자분들 좀 드신다는 분들은 혼자 이거 하나 딱 드시면 맞을 것 같고, 네네네. 아니면 뭐 좀 약간 소식하시는 분들은 나눠 드시면 함께 드실 것 같고요. 국밥집 사장님 취임식 초대 받았냐고 물어보는. 아 맞아 받았대. 어제 날잡아서 네. 그 동안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먹는 거. 네. 그거 쫙 넣어놓고 먹방 한번 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맛있을 것 같아. 혹시 근데 파티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아, 걸로 그렇죠. 전식부터 후식까지 다 가능하니까. 한 30분 방송 더 하지 뭐 현장 방송하면서. 어디 뭐 포차 이런 것도 하던데 나중에 시간 내서 드셨던 한번 것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거 뭐 있으셨어요? 아, 예전에. 이것도 먹을 아, 만하죠. 지금 이것도 돼지국밥 맛있어요. 예. 맛있고. 예. 예전에 회도 한번 드셨었던가요? 아, 회는 안 드셨어요. 아, 회는 안 예. 먹었나요? 네. 떡 드셨나? 과일? 뭐 과일 떡 이런 거뭐 아, 여러 개 돈가스 먹었죠. 같은 아, 그때 참 무슨 저 수박 빙수에 열대과일. 타서도 먹고 네. 콩가루도 타 먹고 뭐. 그거 괜찮았어요. 아, 수박 주스에 콩가루 맛있었어요. 네, 다 기억나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수박 주스 콩가루 맛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돼지국밥 저희 영상 링크 아래 들어가셔서 한번 주문해 보시고요. 한 번에 한 10개씩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네. 이렇게 그럼 좀 될것 같아요. 예, 편하죠, 드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래봐야 한 팩에 4,990원. 요즘 진짜 물가 생각하면 엄청 싼 겁니다, 이거. 예. 자, 맛있게들 드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면서 뭐 약소하지만 출연료에 이렇게 먹을 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